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 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낡은 양복은 아직 내 어깨에 걸려 있지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버텼을까? 최근 50대 자영업자가 전기요금, 폭등과 임대료 인상,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 중장년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장도윤, 64. 낡은 회색 양복은 어깨가 해졌고 소매 끝은 번들거린다. 사람들은 그 옷을 그냥 지나치지만 그에게는 30회 가까운 영업 인생이 스며 있는 갑옷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팀 상무로 버티던 시절, 그는 새벽 같은 시간에 첫 전화를 걸고 어둑해질 무렵 마지막 거래처에 인사하곤 했다. 회사는 몇 해 전부터 흔들렸다. 주문은 줄었고 단가 인하는 일상이 됐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현장은 아직 산다. 스스로 다독이며 매일 구두를 닦고 낡은 양복의 단추를 조심스레 채웠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왔다. 먼저 거래처 한 곳이 원가보다 낮은 납품을 요구했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담담히 말했다. 다른 곳은 이렇게 맞춰준답니다. 그 다른 곳은 들여다보면 해외 공장이었다. 운임이 올랐다는 답장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다. 몇 달 뒤 공장에서는 밤근무를 접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튀어오르는 걸 모두가 목격한 날이었다. 설비팀 반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낮에도 기계를 절반만 돌립시다.
낮게 도는 설비는 낯선 소리를 냈고 공정마다 납기는 늘어졌다. 그 와중에 원자재 견적은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 도윤은 수천맨 앞장에 거래처 목록을 손으로 다시 적었다. 숫자를 줄이면 마음이 비어 보일까봐 끊긴 거래처는 연필로 흐리게 남겨두었다. 비어가는 칸마다 책임감이 줄기차게 달라붙었다. 영업팀 회의에서 그는 우리가 직접 고객을 더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팀원 둘은 고개를 숙였다. 한 명은 아이 학원비를, 한 명은 월세 인상을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다. 젊은이들은 공장을 멀리했다. 굳이 현장이어야 하나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봄이 아닐 때에도 황사처럼 지출은 회사 안에 내려앉았다. 중량물 포장 비용, 안전관리 점검비, 교육비, 외부 컨설팅비. 사고를 막기 위한 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책상 위에 올려둔 견적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대표는 고심 끝에 임시 휴업을 검토한다고 했다. 도윤은 사무실 창가에서 오래된 양복을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했다. 그의 어깨에 맞춰 해진 천이 마치 사람처럼 한숨을 내뱉는 것 같았다. 퇴직 이야기는 그렇게 나왔다. 상무님 정리합시다. 퇴직금은 5천만 원 남짓 챙겨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억울했다. 거래처를 살려보려고 밤을 새우며 가격표를 다시 만든 날들을 그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손바닥으로 양복 주름을 펴보다가 주름이 더 깊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말 대신 싱크대 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올려두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단을 찾았다. 예전 고객의 사무실 문턱은 더 높아 보였다. 담당자는 미안한 얼굴로 속삭였다. 본사 결정입니다. 생산 거점을 바꿨습니다. 그는 차마 묻지 못했다. 어디로요?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낡은 양복의 어깨가 눈에 밟혔다. 중간중간 공장 굴뚝이 보였지만 연기는 희미했다.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말을 수치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아팠다. 그는 작은 노트를 열고 손으로 계획을 세웠다. 영업대행을 해보자. 낡은 인맥이라도 묶어보자. 동남아 바이어들을 연결해보자. 글씨는 단단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해외 박람회에 나가려면 항공권과 숙박비가 필요했다. 5천만 원 남짓한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덜어내고 난이 남는 게 많지 않았다. 아이 둘의 교육비, 노부모의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가 한 줄씩 지갑을 비워갔다. 그는 장롱에서 결혼식 때 맞춘 양복을 꺼내보았다. 어깨는 넓고 색은 옅어졌다. 그 옷을 입고 첫 계약을 따냈던 날 그는 지금보다 젊고 당당했다.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분간은 생활을 줄입시다. 당신 건강도 챙기고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누군가에게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자존심이 아픈 날보다 더 견디기 힘든 날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날이었다. 그는 문득 손목을 감싼 낡은 양복에 소매를 쓸어내렸다. 지갑보다 먼저 달아가는 건 마음이라는 걸 그는 알 것 같았다. 갈등은 집안으로도 스며들었다. 큰아들은 취업 준비로 예민했고 작은아이는 등록금을 걱정했다. 아내는 전기장판을 낮춰놓고 불을 아꼈다. 주말이면 함께 가던 마트에 가지 않는 날이 늘었다. 대신 동네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샀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재래시장의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다. 빛바랜 간판들 사이로 폐업 정리 세일이라는 문구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이 팔아온 제품들, 자신이 세운 수치들이 종이처럼 얇아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예전 부하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만둡니다. 다른 데로 가보려고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잘했다. 네 몸부터 챙겨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는 사람으로 굴러간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업계의 현실이 더 서늘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양복이 어둠 속에서 더 짙어 보였다. 그 옷이 그를 지켜준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옷보다 먼저 세상이 닳아 없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했다. 남대로 공단협회 모임에 나가 자리가 비자 조용히 명함을 돌렸다. 영업대행 가능합니다. 거래처 관리 가능합니다. 몇몇 사장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손을 잡아주었다. 형님, 요즘 다 힘듭니다. 짧은 위로가 길게 남았다. 돌아오는 길, 초겨울 바람이 양복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소매를 여몄다. 낡은 양복은 여전히 그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체온만으로는 겨울을 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2025년 1월, 도윤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종이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통장 잔고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다. 아내는 밥상에 김치찌개를 올려놓으며 힘없이 말했다. 여보, 이번 달은 관리비를 늦게 내야겠어.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야.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 나 등록금은 그냥 대출 받아서 다닐게요. 휴학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아내는 젓가락을 떨구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다.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양복 소매를 쥐고 있었다. 그 양복은 여전히 그에게 영업 상무 시절의 자부심을 상기시켰지만 지금은 현실의 무게를 씹어 삼키게 하는 촉수 같았다. 며칠 뒤 도윤은 은행을 찾았다. 상담 창구에 앉아 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생활자금 대출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내역도 있어서. 그럼 사업자 대출은요? 예전 거래처 연결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직원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낡은 양복 어깨가 축 처진 사내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소매를 펴보았지만 천의 주름은 펴지지 않았다. 절정은 집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다. 아버지, 취업 준비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알바나 하겠습니다. 학원비도 아까워요. 집에 집만 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냐? 내 나이에 포기하면. 포기는 아버지가 먼저 하신 거잖아요. 회사도 지켜내지 못하시고 집안도 이렇게 만들고. 말이 끝나자마자 큰아들은 방문을 쾅 닫았다.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식탁 위 전기요금 고지서를 구겨버렸다. 종이 속 숫자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장롱을 열어 오래된 결혼식 양복을 꺼냈다. 처음 영업계약을 따내고 가족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그날의 옷. 손으로 어깨를 쓸어내리며 그는 속삭였다. 그땐 내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눈물이 양복 소매에 떨어졌다. 그러나 전환의 빛은 뜻밖의 찾아왔다. 며칠 뒤 동네 인쇄소를 운영하던 친구가 찾아왔다. 도윤아, 예전처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판로를 새로 만들어보자. 네가 해온 영업 노하우가 필요하다. 친구는 오래된 전단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작아 보여도 이런 연대가 버팀목이 될 거야.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은 낡은 양복 주머니 안에 노트를 더듬었다. 새 페이지에 글씨를 적었다. 작은 연대, 다시 시작. 며칠 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모임에 나갔다.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팀 상무로 일하다가 결국 회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잠을 설치고 아이들의 등록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누군가는 저도 가게 접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저도 작년에 공장 문을 닫았어요. 라고 말했다. 서로의 고통이 하나로 모여 작은 위로가 되었다. 도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낡은 양복 단추를 채웠다. 옷은 여전히 해졌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무너짐의 상징이 아니라 버텨온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연대의 깃발이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이 험하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호, 66. 그는 늘 검소한 사람이었다. 대기업 영업관리 부서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61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6천만 원. 아내 박정희 씨와 함께 살던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대출이 없었고 아이 둘은 이미 결혼해 재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편하게 쓰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놓지 않았다. 정희야, 퇴직금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도 알아. 당신처럼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오래 살잖아. 그 대화는 단순했지만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다행히 그는 회사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를 꾸준히 활용해왔고 국민연금도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130만 원 남짓,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더해도 충분치 않았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가 병원비랑 생활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의 물음에 그는 차분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쓰기 시작하면 10년도 못 가 다 쓸 거야. 대신 이 돈을 굴려야 해. 재호는 퇴직 직후 자산을 4갈래로 나눴다. 첫째, 생활비 2년치 현금. 둘째,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 셋째, 배당주 위주의 주식형 펀드. 넷째, 노후를 대비한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그의 이런 선택은 주변 동년배 친구들과 크게 달랐다. 어떤 친구는 퇴직금을 전부 전세 끼고 상가 투자에 넣었다가 공실로 허덕였고 또 다른 친구는 무인 카페 창업에 올인했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하지만 재호는 한 번도 한 방에 크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안은 남아 있었다.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물가가 급등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이어 올랐고 식료품 값도 예전의 2배에 달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예전 같으면 10,000원이면 되던 반찬거리가 이제는 20,000원도 모자라네. 재호는 지갑을 꺼내며 담담히 말했다. 그래도 아직은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그의 또래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쓴 이들도 있었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인이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서랍 안에 보험 증서를 꺼내 다시 확인하곤 했다. 퇴직 직후 맞이한 가장 큰 갈등은 시간의 공허함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아내는 그런 글을 보며 걱정했다. 여보, 괜히 소일거리라도 찾아보는 게 어때?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괜히 덤볐다가 퇴직금만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는 고민 끝에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회계 강좌와 영어 회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워가는 재미가 생겼다. 무엇보다 돈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은 것이 큰 위안이었다. 2023년
그는 또 한 번의 갈등을 맞이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그의 펀드 평가액이 크게 떨어졌다.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여보, 이거 손해 아니야? 그냥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 버텨야 해. 우리가 생활비를 따로 빼놨잖아. 절대 당황하지 말자. 시간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몇 달 뒤 시장이 회복되면서 손실은 만회되었고 배당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하길 잘했어. 괜히 성급하게 팔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 준비라는 건 결국 흔들리지 않는 거야. 갈등은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면서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실감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낡은 양복 대신 운동복을 입은 그는 땀을 흘리며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 어느 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여. 마음도 가벼워진 거지?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내가 준비한 건 돈뿐만이 아니야. 나 자신도 지켜야 하니까. 그의 갈등은 단순히 돈과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로움도 커다란 숙제였다. 친구들이 연달아 실패하거나 병으로 쓰러지면서 만남이 줄어들었다. 그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지역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그러게, 이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 그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번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택을 해왔다는 것이다. 낡은 양복을 벗어 던진 자리에 이제는 튼튼한 운동화와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늘 무겁다. 김재호는 하얀 벽시계를 바라보다가 손목에 난 작은 멍을 쓸어내렸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재호님, 초기 전립선암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다. 아내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주방 의자에 앉아 울음을 삼켰다. 여보, 당신만은 괜찮을 거라 믿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겠지. 재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내가 보험을 꼬박꼬박 들어뒀잖아. 이제 그게 우리를 살릴 거야. 그는 실제로 치료비 대부분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도 집안의 공기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몇 년 전 그의 선택 덕분이었다. 하지만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마다 마음은 흔들렸다. 같은 병실의 한 노인은 자식에게 매일 전화로 돈을 빌려야 했다. 또 다른 환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퇴직금 있었는데 다 창업에 쏟아부었다가 망했어. 이렇게 병원비 앞에서 무릎 꿇을 줄은 몰랐지. 그들의 이야기는 재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자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퇴원 후 그는 다시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옆에서 아내가 말했다. 당신 얼굴이 전보다 환해 보여. 그는 짧게 대답했다. 죽음을 잠깐 스쳐가 보니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 전원의 계기는 손주들의 웃음에서 왔다. 어느 주말 딸이 두 아이를 데려왔다. 저녁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제철 채소 반찬이 놓였다. 손주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운동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내 결혼식도 보고 내 졸업식도 볼 수 있지. 할아버지는 오래 살아야 해. 그 말에 아이가 까르르 웃었고 식탁 위의 공기는 따뜻해졌다. 2025년 새해 아침, 그는 아내와 함께 은행 창구에 앉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은 합쳐 약 28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는 조금은 마음 편히 써도 되겠지. 우리 여행도 다니고. 그는 창밖 눈발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돈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의 일상은 완벽하진 않았다.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주변 친구들 중엔 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붙잡을 수 있었다. 퇴직 직후의 신중한 선택, 건강을 지키려는 꾸준한 습관, 아내와의 끊임없는 대화 덕분이었다. 친구 모임에서 술잔이 돌던 자리,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어. 대신 작은 이자를 선택했고 보험을 준비했지. 그 덕분에 지금도 아이들 앞에서 어깨 펴고 살고 있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땐 내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내가 맞았구나. 집에 돌아와 그는 낡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오래전 적어둔 글귀가 있었다. 돈을 모으는 건 기술이지만 지키는 건 지혜다. 그는 마지막 장에 펜을 들어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만든다. 그 글을 쓰고 난 후 그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여보, 손주들이 다음 주에 또 온대. 그때는 내가 잡채라도 해줘야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장도 같이 보러 가자. 여러분, 김재호 씨의 삶은 특별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준비, 작은 습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돈을 쥐고 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장님들과 은퇴자들이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김재호 씨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처럼 행복한 노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내일의 웃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공식 자료를 보면 그 현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문을 닫은 자영업체 수가 무려 100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만 따져도 1만 2천 개가 폐업했고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는 5만 6천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영세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5%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지며 사실상 적자 운영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2024년 상반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 수준에 머물러 20년 전 80%를 넘던 시절과는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단순히 기계가 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구 구조 변화인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이미 46세를 넘어섰습니다. 청년층의 유입은 줄고 고령 근로자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여력이 부족해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없고 설비는 노후화되며 생산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해외 자료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제조업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24%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체질 개선 속도가 늦어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분석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영업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폐업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의 긴급 지원과 신속한 구조 전환 정책 덕분에 상당수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영업 중심 구조가 강하고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 회복이 더딘 상태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과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상황은 분명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2022년에 발표한 리쇼어링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국내 복귀를 신청한 기업이 159곳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로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는 노후 준비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폐업 후 3년 내 가계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약 70%가 5년 내 폐업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례와 똑같이 이어지는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오는데, 영국 런던 경제대학 LSE 연구팀은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퇴직자들의 창업 성공률은 10%에 불과하며 준비 없는 창업은 오히려 노후 빈곤을 심화시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특히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치와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사례처럼 미리 분산 투자와 보험, 건강관리에 신경 쓴 사람은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었지만, 무계획한 투자나 충동적인 창업에 나선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통계와 논문 속 사실들을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개인의 준비와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비율을 9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월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눈에 띄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소상공인 상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점포 임대료의 최대 50%를 보조해주고, 광주광역시는 청년 신중년 창업 바우처를 지급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제조업 혁신 바우처를 통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위기에 처한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으려면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와 기술 개발, 인력 수급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최근 10년간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폐업 후 재창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지만 중소기업 경영강화법을 통해 자금 지원뿐 아니라 세제 혜택과 기술 인력 파견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미텔슈탄트 강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25%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고, 지방정부는 기술인력 교육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인건비 보조를 직접 지급했는데,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린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도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 감면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 예컨대 대구의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나 경기도의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같은 정책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확산이 부족하고 제도적 안정성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제도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 개인은 금융 문해력을 키워야 하고 국가는 구조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퇴직금이나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올인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 자산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건강관리와 기술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요구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압력과 참여 덕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불안과 후회가 채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낡은 양복 어깨에 맺힌 눈물은 그가 걸어온 세월의 무게였고 손주 앞에서 지켜낸 미소는 그가 지켜낸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십 년을 성실히 일했지만 준비 없는 선택으로 인해 퇴직 후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을 한순간에 창업에 올인했다가 빚만 남기고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사장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대변합니다. 낡은 양복에 스며든 땀과 눈물이 결국 버림받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고 자산을 분산하며 건강과 시간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보험과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결국 그는 손주와 함께 웃으며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행복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만든다. 이 문장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이 땀 흘리며 일했지만 선택과 준비의 차이가 노후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쪽은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가족의 눈물로 채워졌고 다른 한쪽은 웃음과 존엄, 그리고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주변,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지혜, 분산 투자와 꾸준한 저축, 무엇보다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노후.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작은 습관이 바로 그 길을 열어줍니다. 낡은 양복이 눈물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지혜의 상징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보고 두려워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실천하고 오늘부터 지켜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요즘 뉴스 보셨나요? 퇴직금으로 소액 재테크를 시작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60대 분들의 사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믿었던 투자,
알고 보니 정교하게 짜인 사기였죠. 서울에 사는 68세 김성우 씨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겠다며 중고거래로 시작한 부업이 결국 통장 명의 도용으로 이어져 전 재산 4,800만 원을 한 번에 잃었죠. 문제는 이런 피해가 김성우 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을 노린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던 믿음이 이제는 가장 큰 함정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 구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올해로 72이 된 정혜수 씨는 오늘도 거실 창가에 앉아 낡은 갈색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가방은 35년 동안 다닌 중소기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것이었다. 땀에 젖은 손으로 늘 쥐고 다니던 그 가방 안에는 평생 일군 직장인의 자부심이 그리고 은퇴의 허무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퇴직식 날 사장은 악수를 하며 말했다. 정 부장님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손에 쥔 퇴직금 1억 4천만 원의 무게가 한편으론 든든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했다. 그 돈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직장을 잡았다. 딸은 결혼해 외국으로 나갔다. 아버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돼요. 주식도 예금도 다 앱으로 하시면 돼요. 딸의 말이 늘 귀에 맴돌았지만 정 씨는 여전히 현금 통장과 도장 없이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퇴직 동료인 박상우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혜수야. 나 이번에 좋은 투자 알아봤다. 요즘은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도 안 붙잖냐. 근데 여긴 최소연 10% 수익이라더라.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진짜야. 나도 반년 전에 넣었는데 매달 꼬박꼬박 이자 들어온다니까. 정혜수 씨는 처음엔 흘려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집으로 날아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연금 90만 원으로는 버티기가 너무 빠듯했다. 관리비, 공과금, 약값만 내도 남는 게 없었다. 나도 뭔가 해야겠구나. 그날 밤 그는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을 꺼내 오래 들여다보았다. 잔액 1억 4천만 원. 그 숫자가 점점 작아질 것 같은 불안이 가슴을 눌렀다. 이 돈 내가 불려야지. 그래야 애들한테 손 안 벌리지. 그는 그렇게 결심했다. 며칠 후 박상우 씨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한 사무실이었다. 벽면에는 미래자산 파트너스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다가와 환하게 웃었다. 정 부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투자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안정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자는 세련된 말투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매달 1% 이자 지급,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원금은 안전합니다. 퇴직금 일부만 넣으셔도 매달 연금처럼 이자 들어와요. 정 씨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5천만 원 정도 넣으면 매달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월 50만 원 이상이요. 요즘 은행이자보다 10배는 높죠. 남자는 자신 있게 말했다. 곁에서 박상우 씨가 거들었다. 나도 여기 넣었어. 벌써 3달째 꼬박꼬박 들어와. 너무 괜찮아. 이자 들어오는 맛에 살지. 정 씨의 마음이 흔들렸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명함, 사원증, 그리고 두툼한 퇴직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손끝으로 통장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운이 따라줘야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정 씨는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담당자는 계약서 한 장과 이자 지급 일정표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정 부장님,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이자 입금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문제 없었다. 25일, 통장에 정확히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는 안심했다. 두 번째 달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 봐라, 이게 되는구나.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심지어 아들에게 전화의 자랑까지 했다. 야, 아빠도 요즘 돈 불려. 이자 들어오는 거 보면 괜히 뿌듯하더라. 아들은 말렸다. 아버지, 요즘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요새 뉴스에 그런 사기 많아요. 걱정 마라. 여긴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도 많아. 정 씨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 웃음 속에는 불안이 아닌 오랜만에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 세 번째 달. 약속된 날짜에 입금이 없었다. 뭐,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사흘, 닷새,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야 불안이 밀려왔다. 그는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통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 음성이 반복되었다. 급히 강남 사무실로 달려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간판도 떼어져 있었다. 옆 사무실 직원이 말했다. 거기요? 한 달 전에 다 나갔어요. 밤에 짐 싸서. 정 씨는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휴대폰을 열어 계약서 사진을 확인했다. 회사명, 대표 이름, 계좌번호. 그중 어느 것도 인터넷에 검색되지 않았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앱을 열었다. 잔액 8,900만 원. 5천만 원을 잃었다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정혜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다. 거실 조명 아래 낡은 서류 가방이 조용히 빛났다. 그 안에는 아직 사용하지 못한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남은 돈은 이게 다구나. 눈앞이 흐려졌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차가웠다. 그날 새벽, 정 씨는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다봤다. 불 꺼진 아파트 창문 사이로 유일하게 켜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퇴직 이후의 인생은 돈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자신은 첫 판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혜수 씨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번호표를 쥔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예, 고객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네요. 직원의 말이 끝나자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제 돈은 다시 못 돌려받는 건가요?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신고는 하셔야겠지만 이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며 그는 연신 손을 떨었다. 피해 금액 5천만 원. 그 글자를 적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퇴직금의 절반, 아내의 장례비를 아껴 모은 돈.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게 다 내 욕심이었지.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며칠 동안 집 안은 적막했다. 식탁 위엔 식은 밥그릇이 그대로였고 거실에는 켜지 않은 TV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문 앞엔 우편물이 쌓였다. 정 부장님,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들려온 이웃 목소리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틀째 되던 날 밤,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괜찮다. 짧은 대답뿐이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혹시 그 투자 잘 안 됐어요?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괜찮아. 아빠 책임이지 뭐. 그 한마디에 딸은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그런 일 많아요.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저희랑 상의하세요. 통화를 끊고 나서 그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딸의 화면 속 눈빛이 자신이 잃은 모든 것보다 더 아팠다. 다음 주 그는 구청 복지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요즘 이런 사례 정말 많아요. 어르신처럼 성실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세요.
그 말에 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고 피해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 나누고 정보도 배우는 자리예요. 정 씨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가보겠습니다. 교육 첫날. 회의실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66살입니다. 인터넷 보험 투자했다가 7천만 원 날렸어요.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요. 아들 학자금 대출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정혜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서류 가방을 다시 열며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며칠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 부장님, 피해자 여러 명이 같은 조직에게 당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데 혹시 받은 계약서나 문자, 이메일 다 가지고 계시죠? 정 씨는 모든 자료를 건넸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한켠이 조금 풀렸다.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서류 가방을 닦았다. 닳아버린 손잡이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생각했다. 이 가방은 30년 동안 회사 문턱을 오가며 내 인생을 버텨준 친구였다. 다시 한 번만 나를 일으켜주겠지. 한 달 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정 부장님, 이번에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강좌를 열 예정인데요. 혹시 직접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제가요? 그럼 부끄러운 일을. 아니요. 부장님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 날 아침, 그는 새 셔츠를 꺼내 입었다. 서류 가방 안에 오래된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넣었다. 그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지킬 증거였다. 단상 위에 선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퇴직 후 제 돈을 불리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성중은 조용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가 속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악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앞줄에 앉은 한 노인이 눈물을 닦았다. 나도 당했어요. 근데 말 못했어. 창피해서. 정 씨는 그 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 숨짐합시다. 말해야 바뀝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가 지켜집니다. 강의가 끝난 뒤 복지센터 직원이 말했다. 정 부장님, 오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제 얘기한 것뿐인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따뜻했다. 길가에 벚꽃이 흩날리며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거실로 돌아와 서류 가방을 책장 위에 올려두었다. 이젠 그 가방이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된 증거로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복지센터 영상 봤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제 아버지처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정 씨는 조용히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물들었다. 따뜻한 햇살이 식탁 위 통장과 서류 가방을 비췄다. 그는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내렸다. 향긋한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낡은 서류 가방 위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수많은 60대, 70대의 마음을 대신한 고백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68세의 이명수 씨는 오늘도 부엌 식탁 위에 낡은 가계부를 펴놓았다. 볼펜으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 전기요금 7만 8천 원, 관리비 12만 원, 손자 용돈 10만 원. 이 작은 수첩은 그에게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40년 직장 생활의 결과로 얻은 삶의 리듬이자
스스로를 지탱하는 나침반이었다. 그는 3년 전 자동차 부품 대기업 부장직에서 퇴직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연금은 월 170만 원. 많은 동료들이 퇴직 직후 이 돈으로 뭔가 해야지라며 창업이나 부동산 혹은 투자로 뛰어들 때 이명수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돈은 일하게 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 거야. 그의 말에 동료들은 코웃음을 쳤다. 야, 그거 이자도 안 붙는 세상인데 그럼 뭐 하려고? 이명수 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난 평생 공장에서 일했잖아. 이제는 내 시간에 이자가 붙게 해야지.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불안했다. 매달 나가야 할 생활비는 180만 원.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퇴직 후 첫 달, 그는 스스로에게 3가지 약속을 썼다. 돈은 절대 한 번에 쓰지 말 것. 투자 제한은 일단 의심부터 할 것. 새벽 대신 아침 햇살을 볼 것. 그의 아내 박영숙 씨 65는 남편의 이런 성향을 지루하지만 믿음직스럽다고 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절약이 몸에 밴 부부였다. 아내는 동네 주민센터의 요가 교실에서 강사 보조로 일했고 남편은 은퇴 후 동네 중학교의 기계실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3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월 45만 원. 그 돈은 전부 식비 통장으로 들어갔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하고 어디 펀드 넣고 그런다는데 우리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이명수 씨는 TV 뉴스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은퇴 자금 사기 피해 급증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뒤처져도 괜찮아. 적어도 잃지는 않잖아.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달랐다. 함께 퇴직한 선배 오태식 씨가 찾아와 말했다. 명수야, 너 아직 그 돈 그냥 놔두고 있냐? 지금 세상이 변했어. ETF, 달러 예금, 부동산 경매. 이런 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이명수 씨는 잠시 웃었다. 형, 난 기계는 잘 만졌는데 돈은 손대면 고장 날 것 같아. 야, 그런 생각하니까 평생 힘들게 사는 거야. 오 선배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2024년 겨울,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기름값, 전기요금, 심지어 된장값까지. 아내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 말대로 해도 이제 연금으로는 버티기 힘들겠어요. 이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구조를 줄이자. 돈은 못 늘려도 지출은 줄일 수 있잖아. 그들은 냉장고 크기를 줄였고 매주 나가던 외식 대신 집 밥을 챙겨 먹었다. 자동차는 팔았다. 퇴직 후 3번째에 그들의 월 지출은 140만 원으로 줄었다. 남는 돈은 매달 30만 원씩 적금 통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느린 삶을 가만두지 않았다.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부장님, 좋은 자리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정부 보증 펀드라 안전합니다. 8% 수익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요? 근데 정부 보증이란 게 진짜 맞아요? 그럼요. 요즘 다들 합니다. 어르신 투자 프로그램이라서. 그날 밤 그는 가계부 옆에 놓인 낡은 통장을 꺼냈다. 그 통장은 회사 다니던 시절부터 써온 것이었다. 평생 돈에 속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번엔 괜찮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다음날 바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결과는 단 한 줄이었다. 해당 업체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그는 그때 확신했다. 유혹은 늘 가장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투자 권유 전화를 자동으로 차단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린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가는 거야.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2025년 봄. 그의 노후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퇴직금 중 6천만 원은 국민연금 추가 납입 IRP 계좌로 옮겨져 세금 혜택과 안정적 이자를 동시에 얻었다. 나머지 돈은 3개의 예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돈보다 관계를 택했다. 매주 화요일 그는 복지관의 시니어 메이커스 봉사단에서 아이들의 자전거를 고쳐주며 시간을 보냈다. 봉사비로 주어지는 2만 원짜리 상품권보다 아이들의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훨씬 큰 보상이었다. 퇴직 후 3년. 그의 인생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돈을 잃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다. 퇴직 후의 진짜 이익은 잃지 않는 평온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기온은 예년보다 훨씬 높았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덩달아 무거워졌다.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여보, 이번 달은 또 13만 원이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에어컨 덜 틀걸. 이명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냉장고 줄이고 식비 줄이고 대신 우리가 건강해졌잖아. 그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년 체력 교실에 나갔다. 땀을 흘리고 돌아와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자신의 노트를 펴들었다. 오늘의 소비 2만 6천 원. 오늘의 행복 만족. 누군가 보면 별것 아닌 기록이지만 그에게 이 가계부는 세상과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을,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손자 민준이가 급성 폐렴으로 입원한 것이다. 딸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힘들어하며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병원비가 예상보다 너무 커요. 이명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매달 모아둔 적금 통장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500만 원을 이체했다. 며칠 뒤 손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에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동안 지켜온 돈이 내 노후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건 결국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끈이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그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퇴직 후 3년 동안 모아둔 생활비 잉여금, 그리고 매달 꾸준히 불어난 IRP 잔액을 확인하던 그는 이제 나보다 더 필요한 곳에 쓰자는 생각을 했다. 그는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저, 작은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써주세요. 담당 직원이 물었다. 혹시 금액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많진 않아요. 1년에 120만 원 정도.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돈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거구나. 이명수 씨의 일상은 소박했다. 아침에는 텃밭을 돌보고, 점심엔 아내와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봉사단에서 친구들과 국수를 나눴다. 그의 삶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다. 그는 자주 말하곤 했다. 난 이제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번다. 그 말을 들은 봉사단 친구 윤기태 씨 70가 물었다. 명수 씨, 당신은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 나는 솔직히 퇴직금 날리고 아직도 잠이 안 와. 이명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기태 형, 난 돈을 벌 때보다 쓸 때 더 배웠어.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자유야. 기태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한 시대를 버텨온 사람의 인생 요약 같았다. 2025년 11월, 그는 시니어 경제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안정된 노후를 만든 작은 습관들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1억 6천만 원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건 단 하나. 유혹보다 시간을 믿은 겁니다. 청중석에 앉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노후는 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쌓는 겁니다. 오늘 하루라도 당신의 지출을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다. 나도 이제라도 가계부 써봐야겠네요. 이명수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돈은 잃어도 배운 건 남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뒤 복지센터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다음 달엔 중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재무 수업도 부탁드려요. 그는 놀라며 웃었다. 제가요? 아이들 앞에서요? 네. 요즘 아이들이 빚이 당연한 시대에 살잖아요. 선생님 이야기가 큰 울림이 될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아이들한테 돈 얘기 좀 해달래.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그게 당신의 진짜 노후예요.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부엌 커튼을 스쳤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식탁 위 가계부가 희미한 조명 아래 빛났다. 그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5년 12월 5일.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며칠 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거실을 비췄다.
이명수 씨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통장 표지엔 삼성자동차 부품주 퇴직금 수령 계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말했다. 너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텼다. 이제 이자는 내가 아니라 삶이 주는 거야.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돈은 잃지 않았고 마음은 더 커졌다. 퇴직금은 줄었지만 인생은 불어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한 줄을 남겼다.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었다. 그 말처럼 그의 삶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60대에서 70대 이상 고령층이 겪는 금융과 경제적 위험이 통계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현실을 보면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 가구의 약 64%가 통장에 3천만 원 미만의 금융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은퇴자가 퇴직금과 연금 외에 여유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내 설문조사에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 성인 전체 평균이 약 66.5점인 반면 디지털 금융이해력 평균은 42.9점에 불과했고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은 36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산이 많지 않고 금융 이해력도 낮은 상태에서 고령층은 새로운 금융이나 투자 환경, 사기와 착취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분류상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조사에서 36.4%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즉, 고령층이 전체 피해 규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연구 또한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 대상 온라인 금융 사기 피해가 디지털 환경 변화 이후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고령자의 심리적,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내 종합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 학대와 경제적 착취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착취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형 금융 시스템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27%이며 향후 30년 내 절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그에 비해 금융기관과 제도의 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자산 규모는 작고 금융 이해력은 낮으며 사기와 착취의 표적이 되기 쉬운 구조가 겹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단순히 퇴직금을 받자마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산의 규모와 금융 이해력, 디지털 환경의 변화, 사기 위험 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잃지 않는 전략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위 통계들은 그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인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은퇴 후 자산관리,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모바일 앱 활용법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분들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순회교육이나 중고거래, 안전 캠페인, 디지털 금융체험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는 시니어 금융지킴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금융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이체, 인증서 관리 등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는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노년층의 금융 자립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고령층 금융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가 노인 금융피해 전담 조직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고령자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출금이나 반복적인 송금이 발생하면 내부 경보를 울리고 상담이나 가족 연락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자 금융피해를 전담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책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보입니다. 첫째, 고령층 본인이 정기적인 금융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과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 꾸준히 참여해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산관리에서는 잃지 않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내세운 상품보다 안정적인 예금, 연금, IRP, 기초연금 등을 중심으로 생활비 구조를 단단히 유지하고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제한이나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혼자 결정하기보다 주변 사람이나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을 요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고령자 일자리 사업, 관리비 지원, 주거 안정보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은 대부분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처럼 금융기관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고위험 거래, 감시 제도를 참고해 개인도 비슷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큰 금액 이동이 있거나 타인에게 통장을 맡기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은행에 잠정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가 됩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안타까운 사례가 남의 일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확인하고 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자신의 금융생활을 돌아보고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잃지 않는 노후, 그리고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때는 바람에 꺾여버린 나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햇살이 스며들자 다시 새순이 피어났다. 쓰러진 마음도 무너진 인생도 결국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믿어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은퇴 후 전 재산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갇혔던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자신을 지켜내며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세월을 일했고 같은 나이에 은퇴했으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조금 더 빨리 벌고 싶다는 조급함의 마음을 내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단단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걸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배우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버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때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 사람을 믿되 너무 기대지 않는 법,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돈을 잃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피어났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저런 실수를 할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분의 삶을 떠올리며 희망 또한 느끼셨을 겁니다. 그분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멈춰서 생각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제안을 무심코 수락하지 않으며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습관, 그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로 또 누군가의 어르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결코 무겁거나 슬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나를 살아갈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는 후회 속에서 노년을 보내지만 누군가는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며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든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으면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출발선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하세요. 휴대폰을 켜서 가족에게 잘 지내니? 한마디 메시지를 보내세요. 복지관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한 번쯤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고통으로 가득할지 아니면 감사와 평온으로 채워질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로 남는 노년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으로 채워진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야기 속의 두 사람처럼요. 하나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다른 하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배우며 걸었습니다. 그 두 길의 끝에는 결국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지키는 이 하루가 바로 행복이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어떤 노후를 선택하실 건가요? 조급함 대신 여유를, 두려움 대신 용기를, 그리고 후회 대신 감사로 채워진 내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그 길의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꽃은 한번 꺾였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봄을 다시 피워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